이번 시간은 첫 시간 챕터 01 수산물 유통 개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가를 알고 있으면 무엇이 나오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학습을 하실 때에는 제목이라는 부분들을 주의 있게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목을 봄으로 인해서 그 내용을 추정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내용에 추정된 그 개념적인 부분에 실질적인 내용을 대입해 가지고 학습을 하시게 되면 학습의 효과성이 더 높아질 수 있겠지요. 첫 시간에는 수산물 유통의 개요입니다. 어려운 부분보다는 어떤 내용이 다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유통, 무언가 흐르다는, 그래서 통하게 된다라는 한자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유통이라는 부분들은 공장에서 생산한 품목들, 공산품이 흘러서 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혹은 의류라든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이나 수산물 같은 것도 유통을 하게 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누군가가 무엇을 보낸다라는 것은 생산한 그 누군가, 그리고 생산한 사람은 누군가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게 되겠죠. 즉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 이동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농산물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수산물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의류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의미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수산물이든 농산물이든 제조한다고 표현은 하지는 않죠. 생산입니다. 이렇게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수산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겠어요? 생산자가 생산을 위해서 하는 행위는 무엇인가? 왜 소비자에게 이전시킬 수 있게 됐는가? 라는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수산물을 옮긴다고 하게 되면 수산물은 상할 텐데, 그렇다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겠는가라는 그 수산물만의 특징을 알아야 안전하게 이전시킬 수 있게 되겠죠.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중간에 누군가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매상이든 소매상이든 도매시장이든 중간에 그 누군가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도대체 누가 중간에 위치해 있는가도 알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수산물이 이전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니죠. 계약을 하게 될 거예요. 경매를 하게 될 거예요. 경매를 하면 낙찰을 받겠죠.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유통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물건이 오가는 건 아니지만 물건이 오갈 수 있도록 하는 근원적인 활동이라고 해서 우리 상거래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상적, 유통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약에 의해서 상적인 거래가 성립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실질적인 수산물이 흘러 들어가는데, 수산물이죠. 그래서 물적인 흐름이 발생이 돼요. 물적인 유통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상류, 물류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류를 발생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는 부분들도 또 우리가 정의를 내릴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물적 유통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낸다라는 운송이 있겠죠. 우리가 통상 운송과 수송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념적인 분리를 한번 해보자면, 어떠한 큰 모이는 곳, 거점이라 표현할 수 있는데, 그 거점과 큰 거점, 물류센터와 물류센터 같은 개념인데, 이렇게 이동을 하면 수송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주문에 의해서 소비자에게, 컨슈머에게 간다라고 하면 주문에 의해 간다 해서 배송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수송과 배송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운송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통상 수송과 운송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기도 하죠. 그래서 물적 유통이 되기 위해서는 운송의 기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운송의 기능, 그럼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차량이라든지 또 그런 배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포함이 돼서 운송이 되는구나라는 걸 아시면 되겠죠. 또 경로는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는가? 운송만 하는 건 아닙니다. 보관도 필요하겠죠. 보관은 일시적인 보관일 수도 있고 장기적인 보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관이라는 기능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운송을 하다 보면 보관을 하는 경우가 있고 보관을 하다 보면 운송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보내서 보관한 상태 내에서 주문에 의해 보내게 되면 이런 흐름이 될 겁니다. 이때 운송됐던 것이 보관 창고에 들어가고 보관 창고에서 다시 운송으로 꺼내는 이러한 작업을 우리는 하역이라고 하죠. 싣고 내리는 그 의미가 바로 하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팔레트 혹은 파레트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양의 판이 있지요. 이게 나무예요. 그럼 여기에 포크리프트가 지게차가 들어올리죠. 미스트 위아래로 이동을 해서 이제 올리게 될 거예요. 이게 하역 작업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운송과 보관, 하역 등등도 있지만 그 이외에 우리가 물적 유통, 상적 유통 이런 내용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조적 기능도 있어요. 이 보조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조성을 해준다. 우리 이런 표현들 하죠. 분위기 좀 띄워봐. 분위기 조성 좀 해봐. 물류, 유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성 좀 해봐 라는 개념으로 가져오게 되면 조성을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어요? 금융적 지원이 필요하겠죠. 금융적 지원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이 물동량을 처리를 하는데 조금 여력이 있을 수 있어요. 먼저 물건을 판매하면 대금의 회수의 기간이 필요하죠. 그럼 그 이전에 자금 융통이라는 것이 또 필요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위험이라는 게 존재해요. 위험이라는 건 데인저로 우리가 영어로 데인저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무언가 판다라는 입장에서는 그냥 데인저가 아니고 손실 위험인 리스크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위험이 발생되면 내가 여태까지 생산한 모든 판매를 위한 품목들이 로스, 손실이 되는 거예요. 손해가 발생이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이너스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인슈런스, 즉 보험이라는 것이 이 안정적인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 이외에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 가공식품을 한번 보죠. 가공식품은 원래의 모습, 형태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취급이 용이하거나 아니면 보관기간을 늘리거나 하는 것으로 형태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가공을 시킬 수 있을 텐데 소비자가 어떤 포장을 원하는가, 어떤 가공 상태를 원하는가에 맞추어서도 보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그것을 정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과 이런 기본적인 활동들이 연계가 되어져서 우리는 수산물 유통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유통과 관련된 과목을 학습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수산물 대신 다른 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과정상에서 기능들이 기본 기능은 같은 개념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수산물이니까 냉장, 냉동적인 부분들이 포함이 된다라는 것들의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유통의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가 수산물 유통의 개념, 그리고 특징은 무엇이냐, 수산물 도대체 넌 뭐냐 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이 특징이라는 것은 다른 제품과 구별되는 성질이잖아요. 그리고 수산물 유통의 기능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겠는가가 바로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워야 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가를 알면 무엇이 나올 수 있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 문제를 풀면서 그것을 보다 더 단단하게 할 수 있게 되고 종국적으로는 시험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처음 수산물 유통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론과 수산물 유통의 개념이죠. 개념 자체는 우리가 어려운 단어로 표현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해한 부분들, 흐름상의 맥락으로 보면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정의를 보면 수산물이 생산된 후에 어떤 유통 경로를 통해, 그러면 이런 거죠. 어떤 생산이 된 거예요. 뭐 어획을 잡았다든지 물고기를 잡았다 혹은 가공을 했다 포함해서 생산을 했다라고 했을 때 생산된 후에 어떤 경로를 통해, 뭐 나는 직접 소비자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도매 상인을 통해서 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 어떻게 가격이 형성되면서, 그럼 가격이라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는 공급과 수요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요. 그래서 공급과 수요라는 것을 기본으로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 공급보다, 내가 이 제품을 주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 가격은 오르겠죠. 반대면 가격은 내리겠죠. 이제 이런 것들과 같이 이러한 상황 내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품목이 충분하다면, 수산물이 충분하다면 이런 상태 내에서는 더 많은 공급을 하려고 할 것이고, 이런 상태가 되면 보관 상태를 유지하는 경영적인 의사결정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어떻게 가격이 형성되면서 소비자에게 이전되는지를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으로 수산물의 유통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흐를 수 있도록 통하게 만든다는 핵심적 개념이기 때문에 수산물 생산과 소비의 중간 연결적인 역할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 중간적인 역할이라는 건 본원적인 거래가 상적 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실질적인 물류가 발생이 되게 되는데 그 물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무언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혹은 만질 수 있는 어떠한 대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무형적 측면의 서비스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안전하게 보내겠다, 내가 보관하겠다, 이런 서비스를 달성하기 위해 유형적인 창고, 기계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동그라미, 연해와 근해를 합쳐서 연근해에서 어획된 수산물의 유통 경로를 살짝 한번 보자면, 생산자로부터 수산업협동조합의 산지 위판장, 위판장이라는 것은 이것 좀 팔아줘 하면 위탁, 파는 거기 때문에 판매, 줄여서 이거 부탁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위판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산지 위판장, 그리고 수산물 소비지 도매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더 이런 도매상들에 의해서 수산물이 수집이 되고 더 작게 쪼개지는 소매상,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이전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는 수산물 마케팅입니다.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죠. 마켓이에요. 그리고 ing는 시장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을 합쳐서 마케팅이라고 표현들을 하게 되는데, 이 단어가 나온 이유는 과거에는 내가 만들면 팔렸던 시대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소비자가 원하는 걸 생산해야지 팔리는 시대가 됐죠. 그렇다면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습득한 생산자가 그 해당 수산물을 먼저 납품함으로써 시장에 있어서의 수익을 획득할 수가 있게 돼요.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가가 곧 정보죠. 그래서 그 정보가 중요한 사회를 우리는 정보화 사회라고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이때 소비자들은 하나를 대상으로 하지 않죠. 소비자들이 하나의 소비군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시장이라고 표현들을 하죠. 마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활동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활동들의 개념까지 합친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따라서 수산물 마케팅이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생산자인 어업인 또는 그 단체 및 수산기업이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종류 수산물을 생산, 어디에 얼마에 팔고 어떤 판매 촉진을 전개할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계획, 실행, 통제하는 과정을 우리는
수산물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로 넘어가서 수산물 유통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살펴보는 01 단원은 수산물 유통의 개념 그리고 특징이었죠. 개념 자체는 제가 처음에 소개 교육으로 말씀드렸던 내용과 그 내용 내에서 수산물의 특징을 가져오는 일반적인 개념으로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고, 우리가 그렇게 유통이 발생이 된다, 계약에 의해서 경매의 낙찰에 의해서 이동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 대상은 수산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가로가 수산물 유통의 특성이 되겠죠. 첫 번째 동그라미는 부패성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상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냉장 냉동보관이라는 것이 또 중요한 그런 대상인 그런 수산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는 유통 경로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앞서도 우리가 일반적인 경로에 의해서 위판장도 있고 도매시장이 있고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로 거쳐가는 일반적인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통 경로는 이처럼 모든 경로를 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로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로서 정리한 것이 동그라미 기업과 디귿으로 구분해서 본 건데, 수산물 유통 기구라는 것이 있는데, 기구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형성된 조직 혹은 단체를 기구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수산물을 유통을 시키자, 그럼 뭐였다는 거예요? 그 기구가 다양한 형태로 생산지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네트워크 복잡한 형태로서 소비지까지 간다는 겁니다. 또한 소비지도 복잡하게 존재하죠. 동그라미 니은 어업 생산적 측면 내에서 어업 생산은 계절적입니다. 우리가 그 계절에 따라서 잡는 어획이 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군이 형성되는 어장도 좁 해역벌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도 경로가 다양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동그라미 디귿 유통면에서도 신선한 물고기, 우리가 선어라고 표현하죠. 선어, 냉동, 가공 원료 이런 형태에 따라서도 또 다양한 경로가 형성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동그라미 2번 유통 경로는 다양성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 생산물의 규격화, 균질화 어렵습니다. 내가 잡은 어획이 이것이 규격화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각각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규격화, 균질화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급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게 되죠. 이 등급이라는 건 상당히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 등급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 등급의 이 정도의 수산물은 어느 정도의 가치고 어느 정도의 신선도라는 개념적인 정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정도 가격이겠구나라는 것도 또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주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무언가 구매해야지라고 했을 때 이 제품은 어떻지, 이건 어떤 상태지 라는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탐색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탐색은 우리가 노동이 들어가는 그만큼의 수고적인 시간 그리고 노동, 이것은 하나의 비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 일에 대한 노동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무언가 살펴봐야지라고 하면 탐색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탐색 비용이에요. 등급이 이루어지면 그 등급에 따라서 우리가 그 정보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탐색 비용은 줄어들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공산품, 공장에서 생산한 품목 자체는 규격화됐죠. 그런데 수산물은 규격화가 어렵습니다. 그 내용이 동그라미 기역과 동그라미 니은의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공산품은 대부분 규격과 품질 상태가 일정하지만 수산물의 경우에는 다양한 어종으로 어획 생산되고 품질도 균일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동그라미 니은 저인망 어업에 의해 저인망은 다 아시죠? 바다 밑까지 그물을 펼쳐 놓아서 어획 활동을 하는 건데, 어획 생산된 수산물은 균질적인 어종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어종으로 어획돼요. 그래서 규격 균질화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가격의 변동성입니다. 어떤 제품이든 가격이 변동하지는 않습니다. 변동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변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변동의 기준이 그 크냐 혹은 작으냐를 기준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공산품을 만들어요.
공장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만들면 이 제품은 얼마라고 우리가 편의점에서 무엇을 구매하듯이 바코드가 찍힐 수 있겠지요.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그 모든 제품의 가격을 올리지 않는 이상 그 해당 제품에 부과된 가격, 일물일가로서 판매가 이루어지게 돼요. 반면에 수산물 같은 경우 동그라미 기역의 두 번째 줄 끝에 수산물의 경우에는 생산이 불확실성을 갖고 어획물 규격도 다양하고 부패성으로 인해서 일정한 가격 유지는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변동성을 가진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표현들을 할 때 우리가 배우는 게 론이잖아요. 수산물 유통 론인데 론이나 가지고 있는 특징은 정답이라는 개념들도 있겠습니다만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내용이든 통계적으로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이론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인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공산품이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부과됐다고 해서 그것이 평생 그 가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기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산품은 일물일가가 원칙이다라고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수산물은 그에 비해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 균질적이지도 않고 포획되는 양도 틀리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 동그라미 니은 최종 소비 단계에서 계획적인 판매가 어렵고 이런 계획적인 판매라는 것은 내가 어떤 물건을 판매했을 때 마케팅 활동을 하게 되면 공산품은 어느 정도 판매가 돼서 목표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라는 체계성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수산물은 어획되는 부분도 그렇고 무엇이 잡힐지 모르고 무엇이 소비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상대적으로 계획적인 판매가 어렵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한 높은 유통 마진 형성도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수산물만에 국한된 건 아니죠. 굉장히 고가의 브랜드 가방을 산다라고 하면 트럭에 농산물이든 수산물이든 가득 채워도 그 가격이 훨씬 더 비쌀 수 있습니다. 우리 가끔 기사에 보면 고가의 다이아몬드라고 표현해서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는 것에 여유를 갖게 되니까 기호품에 대한 그런 고가품에 대한 소비가 증진이 되어져서 그렇게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유통 마진 자체를 높게 또 잡을 수도 없어요. 또한 다섯 번째 동그라미, 수산물 구매는 소량 분산성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수산물을 구매하러 가실 때 마트 같은 데 가실 수 있겠죠. 농협 같은 데 가실 수 있어요. 가신 후에 오늘은 수산물 생선을 하나 먹어볼까? 라고 가서 생선 오늘 한 끼 먹을 거니까 1000마리 주세요 하지는 않죠. 적당히 먹을 만큼만 구매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소량 분산성이고 그 소량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행위 자체가 빈번하게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량으로 빈번하게. 자주 말이죠. 두 번째 관원은 수산물 유통 문제입니다. 문제를 안다는 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죠. 동그라미 1번 유통 문제의 개념의 유통 문제는 유통상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겠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기역 유통 문제의 정의는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다루는 것이고 동그라미 니은 수산물 유통 문제라고 한다면 수산물 유통 문제는 수산물 유통 과정은 물론이고 수산물을 생산하는 과정, 소비하는 과정, 이 모든 과정을 포함해서 고려하는 것이 수산물 유통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유통에서 고려한다면 각 과정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에 따라 그 문제를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어요. 동그라미 2번은 그렇다면 수산물의 유통 문제, 그것을 경제 주체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경제 주체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을 경제 주체라고 볼 수 있죠. 동그라미 기역은 생산자입니다. 그 생산자는 어업자, 양식업자, 원양업자, 생산자 단체, 수산물 가공업자 등이 생산자가 되겠죠. 생산자는
기대가 있어요. 안정적이 사실은 그 어획 자체의 수산물 특징상이 변동성을 갖기 때문에 안정적이긴 힘들지만 고소득 증진을 위해 높은 가격으로 안정적인 판매가 이루어질 것을 당연히 기대하겠죠. 하지만 문제점은 많이 잡히면 가격은 떨어져요. 공급과 수요라는 걸 말씀드렸다시피 이에 따라 너무 많이 생산이 됐다. 수요에 비해라면 과잉 생산에 따른 수산물 가격이 폭락할 수가 있어요. 또한 소비지 가격 상승이지만 생산지 가격이 정체되는 상황 같은 것도 발생될 수 있겠죠. 동그라미 니은 소비자의 경우에는 기대는 뭐겠어요? 저렴하게 신선한 수산물을 구매하는 걸 기대하겠죠. 하지만 문제점은 뭐겠어요?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 그러면 너무 가격이 높기 때문에 구매를 포기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수산물 가공업 품도 우리가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운 첨가물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함유 안 하면 되는 거니까. 또한 수입 수산물이 국내 수산물로 둔갑해서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건 그 불법적인 행위죠. 가까운 일본에서도 그 호주의 그 소고기를 일본산 소고기라고 속여서 판 모 기업이 있었어요. 그 기업 문 닫았죠.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특정한 소들이 걸리는 병이 있었는데 그때 저렴하게 들여와서 그렇게 판매를 했다가 문을 닫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수산물이 수입이냐 국내, 이거 상당히 또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동그라미 디귿은 수산물 유통업자입니다. 즉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이동을 시키는 그런 업자는 중도매인, 도매상, 소매상으로 볼 수 있겠지요. 기대감은 생산자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고 소비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걸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점은 운송업자나 냉동창고업자, 아무래도 수산물이니 냉동창고업자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물류업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 그 수산물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문제점이죠. 동그라미 니은은 정부, 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한 의미가 되는데 기대감은 첫 번째 오른표 끝에 나와요.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이죠. 우리나라가 유통, 물류의 기본이라고 한 것은 전국이 각 지역이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따라서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대하죠. 하지만 문제점은 뭐겠어요?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기대만을 충족하길 기대할 때 발생될 수 있는 모순된 요구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또 준비할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수산물 유통업체가 경제 주체적인 구분으로 봤다면 세 번째 동그라미는 개별 경영 관점으로 살펴보자는 겁니다. 경영은 일반적으로 생산자, 중간에 있는 유통업자들 분들도 하실 수 있겠죠. 생산자 입장에서는 동그라미 기억 세 번째 줄 보시면 수산물을 경영이니까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팔 것인가를 고민하는 마케팅 문제가 곧 개별 경영에 있어서의 유통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요. 동그라미 이유는 수산물 생산자가 그렇다면 마케팅 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 오른표는 수산물의 상품 개발입니다. 우리가 수산물의 상품 개발이라는 것은 첫 번째 오른표 어장과 주요 어획 어종을 선택하거나 어획 여부를 결정을 해서 선택업 활동의 한계성을 최대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경영상. 두 번째 오른표 어획물을 활어로 판매할 것인지 선어로 판매할 것인지 어떠한 형태의 판매를 취할 것인지를 선상에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영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양식업의 경우에는 어업 생산자가 이제 경영적인 의사결정을 하겠죠. 생산물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생산 동향, 자금 능력 등을 고려해서 경영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 수산 가공품의 경우에는 어떤 신규 개발 가공품이 시장에서 요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포장이나 용기 이런 것들을 소비자의 선호에 맞추어서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오른편은 가격 결정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경영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무엇을 판매할 것인가?
프로덕트죠. 그래서 상품이라는 것이 존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생산된 그런 품목들, 어획한 품목들을 그거를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를 할 것인가. 프라이스, 가격 결정도 중요하겠죠. 위탁 판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 결정을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내가 직접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그 표에 보듯이 시장에서 수요는 어떻게 되는가, 공급은 어떻게 되는가의 시장 상황, 그리고 신선도 유지 같은 품질 수준, 내가 직접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 가장 큰 요인을 고려를 해서 이 가격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오는 편은 유통 경로의 선택이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경로가 있는데 그 경로에서 생략하거나 뭐 생산자에서 소비자를 직접 가거나 아니면 뭐 도매상을 거쳐 가거나 뭐 여러 경로를 선택할 수 있죠. 그것이 그 표에 나오는 거예요. 생산자에서 소비자, 생산자에서 직판장을 거쳐 소비자, 혹은 생산자에서 우리가 객주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 판매를 하죠. 그리고 유사 도매 시장, 개별 위탁상들이 모여서 도매 시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유사 도매 시장,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 소비자로 가게 됩니다. 또한 생산자에서 산지 위판장, 수협 외 위판장을 이용하고 산지 중도매인, 산지 중도매인에서 이 중도매인은 우리가 경매하죠. 그럼 낙찰을 받아요. 그 낙찰 받은 후에 또 필요한 소비자들 대상으로 판매를 하는 상인을 중도매인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소비지 도매시장, 소비지 공판장, 중도매인,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로 이렇게 이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가 있는데 수산물 판매 가격의 결정입니다. 공산품 같은 경우에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하면 일물일가고 그것이 이 제품을 만드는데 얼마 들었나? 얼마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을 더해 라고 볼 수 있죠. 혹은 몇 퍼센트 정도 수익률로 더해, 적용해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해당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산품에 대한 내용을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생산하다 보면 뭐 기름이 소요가 되죠, 배에. 그리고 노동에 대한 대가적 지불도 코스트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원가를 산출해서 어느 정도를 받는 것이 좋겠는가 가격을 한번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문제를 보면 양식업자가 넙치를 양식하고 있는 경우 고정비가 2,500만 원, 변동비는 킬로그램당 만원 소요되고 있다. 연간 넙치 판매량이 5,000kg, 500kg일 경우 예상 판매 수익률을 25%로 가정할 때 넙치의 킬로그램당 가격을 산출하시오. 이 이야기는 넙치 한 마리의 원가가 얼마냐, 거기서 25%의 수익률을 가산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단위는 단순히 한 마리의 기준은 아니죠. 보니까 넙치 판매량이 500kg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마리를 기준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 해당 넙치 판매량에 고정비가 들어가겠죠. 이것이 25000 이렇게 되면 판매할 때 한 마리당 고정비, 뭐 양식 장비 같은 고정비가 나누어지게 돼요.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렇게 지워지죠. 그럼 얘와 얘만 남아요. 5, 25, 5가 남죠. 그렇게 되면 단위당, 한 마리당 고정비를 나눈다고 했을 때 5씩 주면 돼요. 그리고 보면 변동비는 10,000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되죠. 변동비 더하기 고정비, 이렇게 되면 단위당 얼마가 소요됐다, 마리당 얼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000원이 될 것이고 변동비 같은 경우에, 그리고 고정비는 5가 될 겁니다. 변동비는 뭘 얘기하냐면 주문이 있으면 차량으로 이동을 시키죠. 주문이 없으면 이동 안 해요. 즉 어떤 상황에 의해서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고 발생될 수도 않을 수도 있는, 그때그때 변동되는 걸 변동비라고 그러죠. 그래서 10,000원, 5 더해서 15,000원, 이것이 넙치의 단위 원가가 됩니다. 이제 예상 판매 수익률이 25%라고 그랬죠. 그럼
해당 공식 내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단위 원가가 15,000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적용될 수 있는 수익률 자체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100%에서 0.25를 적용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13,340원에 마리당 판매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계산 방법들 같은 것들을 알아두시면 굉장히 아주 간단하겠죠. 그리고 맨 밑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 마케팅의 4P 전략이 있죠. 무엇을 판매할 것인가? 상품, 그리고 프로덕트, 그 해당 상품에 얼마에 팔 것인가? 가격, 프라이스, 어디에 팔 것인가? 플레이스. 우리가 통상적으로 플레이스를 해석을 하면 장소잖아요. 유통은 디스트리뷰션인데 4P를 맞춰야 되니까 플레이스, 유통으로 확장 해석하죠. 그리고 잘 팔릴 수 있도록 하는 활동, 프로모션, 촉진이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4P라고 하고 그 4P를 어떻게 경영적인 관리를 할 것인가가 4P 전략이 되죠. 이렇게 해서 01 수산물의 유통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수산물의 유통은 무엇이고 수산물이 갖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고 그 수산물 유통에 있어서의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있는데 각각의 기대감과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래서 경영적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이 이런 개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수산물 유통의 기능 및 활동이에요. 첫 번째 괄호가 수산물 유통의 기본 기능인데 당연히 생산하겠죠. 생산활동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는 유통활동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겁니다. 그 활동이 유통활동이죠.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기억해 보시면 재화의 가치를 창조하지는 않지만 이전을 통해서 재화가 지닌 유용한 효용을 높이는 활동, 이것을 유통활동이라고 정의를 내렸죠. 어려운 것 같지만 이 개념만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생산자는 자신이 그 소비를 위해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 건 아니죠. 소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길 원하죠. 소비자는 자신이 생산을 하지 않았지만 소비하기를 원해요. 이것을 경제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내가 느끼는 만족의 정도를 효용이라고 봤을 때 생산했다. 그럼 내가 이거 판매를 한 거니까 소비적인 효용은 낮을 수밖에 없어요. 효용이 낮다라고 표현하죠. 반면에 소비자는 내가 먹어야 되겠다. 효용이 개인적인 만족을 높일 수 있는 효용을 높이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겠죠. 즉 효용이 낮은 곳에서부터 효용이 높은 곳으로 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유통활동이라는 것은 수산물의 효용이 어떤 가치, 재화의 가치를 더 막 가치를 창출하고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재화의 효용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전을 시키는, 즉 유용한 효용을 높이는 활동이 곧 유통활동,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괄호는 유통거리예요. 유통거리라는 것은 수산물 생산과 소비의 거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일 수도 있지만 시간적인 그런 거리도 존재할 수 있겠죠. 즉 동그라미 1번 장소의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양에서 근해에서 소비지까지, 이런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가 또 이 거리가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 동그라미는 시간의 거리입니다. 내가 먹고 싶다고 항상 그 해당 어획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수산물을 획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계절의 영향이 있으니까요. 이에 따라서 소비라는 시기와 생산되는 시기가 틀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시간의 거리죠. 또한 인식의 거리입니다. 정보라는 것이 소비자가 원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생산자가 또 기대하는 바가 있겠죠. 차이가 있다. 인식의 거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한 동그라미 4번 소유권의 거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소유권이라는 것은 생산한 사람이 생산의 권리, 그 해당 물품의 권리가 있고 소비자는 권리가 없죠.
그렇다면 그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경제적인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 자체를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것도 거리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다섯 번째 동그라미는 상품 구색의 거리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구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구매하러 갔을 때 다양한 품목이 갖춰져 있다 라면 구색이 잘 갖춰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내가 상품 구색을 어떤 매장에 갔을 때 기대한 바가 있는데 구색이 한정된다라고 하면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비자가 기대하는 구색과 또 판매하는 판매자의 구색이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것이 이제 거리예요. 또한 여섯 번째 동그라미 품질의 거리가 있겠죠. 화로인 상태 내에서 소비자에 가는 동안 그 품질의 상태가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품질의 거리가 존재할 수 있고요. 일곱 번째 동그라미는 수량의 차이, 즉 거리라는 게 존재하는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한 마리다 라고 했는데 생산자 입장에서는 많이 팔길 또 기대할 수 있죠. 즉 수량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을 하나의 거리적인 개념으로 본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가로는 수산물의 유통기능이에요. 기능이라는 것은 어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갖추어져 있는 것이죠. 능력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동그라미 1번 운송 기능이 있어야지 보내질 수 있고, 두 번째 동그라미 보관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즉 장소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운송이라면 생산과 소비를 시간이 틀릴 수 있잖아요. 시기가. 이걸 조정해 주는 것이 보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운송 중에도 그 해당 차량에 있게 되면 냉동차 있죠. 냉동탑차. 그런 차량에 있게 된다라고 하면 그 상태 내에서도 일시적인 운송 과정상의 보관은 될 수 있는데, 근본적 개념의 차이를 보자면 창고는 보관만을 목표로 했으니까 시기적인 차이는 보관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세 번째 동그라미에 말씀드렸던 정보 기능이 있고, 네 번째 동그라미는 거래 기능이 있겠죠. 유통상에서 거래가 발생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고요. 다섯 번째 동그라미는 상품 구색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많은 생산자들이 있겠죠. 그런 품목이 다양할 수 있어요. 이것을 도매상이 다 매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도매상을 찾아오는 수많은 소매상들이 있죠. 소매상들의 소는 작을 소자예요. 작게 구매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소매상을 와서 도매상이 준비한 대량으로 구입한 그 다양한 품목들을 자기에 맞게끔 소량으로 구매해 가요. 물론 소량이라고 해서 수많은 소비자들에 비해서는 이 품목 자체가 좀 크겠죠. 말 그대로 얘는 소비하는 거예요. 사용해서 혹은 먹거나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소비자가 와서 소매상이 조금씩 구매한 품목들을 자기의 필요한 품목을 선택해서 구매하게 될 겁니다. 소량 구매죠. 이것이 상품 구색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갖추는 거죠. 그 다음에 등급별로 혹은 종류별로 구분하는 것을 수산물에 있어서는 선별 기능이라고 해요. 또한 모으는 것을 집적이라고 그러고 그 모았던 것을 나누는 걸 분할이라고 하죠. 이런 개념이에요. 생산자가 대형인 기업일 경우에는 상관은 없는데 영세한 분들이 계시죠, 많이. 그래서 중간상인이 있을 때 중간상인 수많은 생산자들의 품목을 구매할 수 있어요. 자금력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집적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수많은 구매자들이 있겠죠. 소비자들이 있어요. 그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판매할 수 있겠죠. 이것이 곧 분할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직접 납품들을 하죠. 대형마트는 하나의 시장처럼 역할을 해주고요. 그래서 집적 기능과 분할 기능이 수산물의 유통 기능에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박스는 수산물 유통의 활동인데 활동 체계가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림으로. 수산물 유통 활동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적인, 상거래적인 유통 활동이 있고 실질적인 물의 흐름을 갖는 물적 유통 활동이 있게 됩니다. 상적 유통 활동이든 물적 유통 활동이든 그 행위에 있어서 각각 상거래하는데 물건을 구매하는데 자금이 없으니 융통받을 수도 있는 거고, 물적 유통하는데 차량에 있어서의 비용적인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그것도 융통받을 수 있죠. 조성 기능이 같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근본적인 차이를 보자는 거죠. 상적 유통은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뭐 계약의 성립 같은 것들이 상적인 유통이고, 물적 유통은 실질적인 물의 흐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괄호로 돌아오면 동그라미 1번, 상적 유통 기능은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겁니다. 생산자가 위탁 판매했어요. 낙찰을 받아요. 그러면 소유권은 낙찰자에게로 이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괄호, 이럴 때 상적 유통 활동은 상거래적인 소유권의 이전의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괄호는 물적 유통 활동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운송적인 측면, 보관적인 측면들을 물적인 흐름상에서 발생될 수밖에 없게 돼요. 또한 정보 유통 활동도 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어날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물적 유통 조성 활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금융적인, 보험적인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물적인 흐름이죠. 그렇다면 단위화해서 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팔레트 같은 경우 규격이 있죠. 뭐 1100에 1100처럼. 뭐 컨테이너로 따지면 뭐 20피트 컨테이너, 40피트 컨테이너처럼 있을 텐데, 이 포장을 한다고 했을 때 이 포장을 규격화하게 되면 그 안에 어느 정도의 양이 들어간다, 적입이 된다, 뭐 적재가 된다. 그렇다면 그걸 기준으로 판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물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규격에 따라서 차량이 배차될 수 있잖아요. 즉 이런 것들을 우리는 표준화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뭐 팔레트를 표준화했어요. 그럼 그 팔레트에 무엇이 실리느냐? 수산물의 등급을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등급화, 표준화 등이 물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해 줄 수도 있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가공 활동이라든지 금융 정보 활동들도 다 포함이 되죠. 그 다음 당구장 표시가 나오죠. 상류와 물류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상류와 물류는 분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분류라는 개념들을 이렇게 보죠. 가공업자라고 보았을 때, 가공업자가 무언가를 가공해서 생산을 했어요. 그러면 구매자가 있겠죠. 구매자는 도매상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서로 계약을 해요. 어느 정도를 보내겠다, 뭐 몇백 톤을 보내겠다, 뭐 계약을 할 수 있겠죠. 도매상에게. 그러면 이때 둘은 상적인 거래를 성립시킵니다.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누군가에게 물건을 보내달라고 의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택배 보내시죠? 뭐 아는 사람에게 택배를 보내든, 뭐 홈쇼핑을 보고 주문을 하든, 그 해당 회사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택배 회사에게 부탁해서 보내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하면 누군가는 보내는 서비스를 이루어질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상적인 흐름과 이 계약적인 흐름과 물적인 흐름은 구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류, 택배 회사들은 수많은 택배를 보내고자 하는 그런 뭐 개인이라든지 회사들의 물동량을 모아서 전체적인 수익을 달성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상류와 물류는 일반적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분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갖고 오죠. 경영에 있어서 집중과 선택이라고 해서, 잘하는 것은 집중하고 잘 못하는 건 선택하자. 내가 생산, 가공 잘하니까 거기에 집중하고, 보내는 거는 물류업체를 이용하자, 전문업체를 이용을 하자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예죠. 상류와 물류의 분리라는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른편은 상물 분리의 원칙이라는 개념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비용적인 부분들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나 혼자 택시 타는 것보다 전문 업체들이 수많은 가공업체, 다시 말해 택시를 혼자 타서 2,000원 내는 것보다 4명이 타면 500원씩 내더라. 그래서 물류 비용도 낮출 수 있게 되고, 집중과 선택이라는 경영적인 의사결정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상류와 물류를 분리시킴으로써 생길 수 있는 효과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의 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류와 물류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챕터 01 수산물 유통의 개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내용 자체는 우리가 개념적인 부분들을 일반적으로는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리만 잘 하시게 되면 문제 푸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강의 수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